이 영상은 사동 표현, 피동 표현, 담화, 문장의 호응, 높임법, 시제 표현, 부정 표현 등을 문장 표현으로 묶어 설명합니다. 먼저 사동과 피동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체가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하도록 시키는 문장을 사동문이라고 합니다. 또 주체가 서술어의 행위를 당하는 것을 피동문이라고 합니다. 사동문을 보니 주동문에 있는 아이 밥 먹다가 사동문에도 그대로 들어가면서 엄마라는 없던 말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능동문에 있는 고양이 쥐 잡다는 역할만 바꾸어 피동문에도 그대로 들어가지만 다른 말이 개입되지는 않습니다.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이제부터 살펴볼까요? 예문들을 볼까요? 사동 표현으로 바뀌면서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는 먹다가 먹이다라는 사동사로 바뀌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동문에 없던 말이 생겼습니다. 엄마가 이모에게 선생님이라는 말들이 그것입니다. 사동사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시키는 것입니다. 엄마와 같은 다른 대상이 문장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나에게 공부시키다. 아이는 자신에게 밥을 먹이다. 엄마가 아이에게 안기다. 나는 이상한 말이 됩니다. 능동문이 주어에게 시키는 주체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어차피 다른 주체가 들어오므로 주동문에 목적어가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사나 타동사 모두 사동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동사를 쓴 사동문은 좀 더 직접적인 느낌이고 하게 하다라는 보조동사를 쓴 사동문은 약간 자율성이 느껴지는 느낌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는 피동 표현을 알아볼까요? 능동문에서 피동문으로 바뀔 때 주어가 부사어가 되고 목적어가 주어로 바뀌었습니다. 피동문은 행동을 하는 자와 그 행동을 당하는 자가 있다는 것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타동사라야 피동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능동문은 행위를 하는 자, 피동문은 행위를 당하는 자에게 초점을 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동작의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감기에 걸리다의 감기처럼 주체가 동작을 하지 못할 때는 능동 표현을 쓰지 않고 피동 표현을 씁니다. 피동문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타동사에 이히, 이기라는 전미사를 넣어 만드는 짧은 피동 표현이 있고 지다라는 보조동사를 붙이는 긴 피동 표현이 있습니다. 긴 피동 표현은 예문과 같이 어색하여 잘 쓰지 않는 표현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동문과 피동문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먼저 전미사를 붙여 사동사나 피동사를 만들어 그것을 서술어로 쓰는 방법입니다. 피동사의 전미사는 사동사의 전미사와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보조동사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동사 어간에 하다라는 보조동사를 붙여 사동 표현을 만들고 지다라는 보조동사를 붙여 피동 표현을 만듭니다. 세 번째는 별도의 전미사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 경우는 사동 표현의 경우만 해당하며 시키다라는 전미사를 써서 사동 표현을 만듭니다. 사동과 피동은 구별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전미사 이일이기를 쓰는 경우가 있어서입니다. 둘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예문은 보다라는 동사에 이라는 전미사가 붙었습니다. 사동사나 피동사의 모양이 같은 꼴입니다.
앞에서 사동문은 동작을 하게 하다라는 표현이라고 배웠죠. 그러므로 사동문에는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의 문장에는 사진첩이라는 목적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사동문입니다. 이제 담화에 대해 알아봅니다. 담화는 둘 이상의 발화나 문장이 연속되어 이루어지는 말의 단위를 가리킵니다. 직접 대화하는 것도 담화이지만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나누는 것도 담화입니다. 좀 더 확대하면 듣는 사람을 전제로 하는 문장의 묶음은 담화입니다. 예를 들어 뉴스, 연설문, 논설문, 선언문 등도 담화입니다. 담화의 구성 요소는 4가지입니다.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의사를 전달하는 매개체인 언어는 기본입니다. 표정, 동작뿐 아니라 얘기하는 상황 또는 사회적인 관념에 따라 같은 말이라도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런 것을 맥락이라고 하며 맥락은 의미 해석의 중요한 변수입니다. 맥락은 언어의 앞뒤 문맥을 살피는 언어적 맥락이 있고 말하는 순간의 상황이나 화자와 청자가 속한 사회문화적 환경 등의 비언어적 맥락을 포함합니다. 이 두 개의 담화에서 엄마가 말한 참 잘했다는 정반대 의미입니다. 아래 4가지 요소 중에서 무엇 때문에 의미가 달라졌다고 생각하나요? 언어의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 예입니다. 철수가 방이 덥네 라고 말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철수가 한 말을 경태는 더우니 창문을 열자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상황 맥락입니다. 담화 유형은 많습니다. 그래서 담화를 할 때 담화 표지라고 하여 자기가 말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강조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부터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말은 대표적인 담화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담화 표현은 비언어적 맥락이 중요하므로 표현상에서도 특징이 있습니다. 지시어의 사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심리적인 태도를 반영하는 어투가 반영된다는 점, 맥락 속에서 생략되는 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문장의 호응을 알아볼까요? 그림 속의 이 대화는 참 이상하죠? 아마 우리나라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문장의 호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장 안에서 앞에 어떤 말이 나오면 뒤에 적절한 말로 대응시키는 것을 호응이라고 합니다.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장의 완결성 부족으로 비문이 됩니다. 앞에서 본 예는 부사어의 호응 관계가 맞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그 외에도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거나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으면 모두 비문이 됩니다. 이번은 시간 표현을 탐구해봐요. 발화시는 말을 하는 시점이고 사건시는 말하고자 하는 사건이 일어난 시점입니다.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면 과거이고 같으면 현재, 뒤에 오는 것이면 미래입니다. 시제는 선어말어미나 관형사형 어미를 써서 나타냅니다. 또는 부사로 어제, 오늘, 내일, 곧 등을 사용하여 그 시점을 더 명확히 하기도 합니다. 이번엔 높임 표현을 알아볼까요? 우리말에는 3가지의 높임 표현이 있습니다. 서술의 주체인 주어를 높이는 주체 높임이 있고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서술이 객체를 높이는 객체 높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듣는 상대방을 높이거나 낮추는 상대 높임이 있습니다. 높임 표현은 일상에서 많이 쓰고 있는 말입니다. 그것이 어떤 높임이었는지 이 표를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예제 문제로 체크해 볼까요? 첫 번째 문장은 갔다 왔니가 옳은 표현입니다. 다녀오다는 존댓말은 아니지만 윗사람에게 사용합니다. 두 번째 문장은 앞전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듣는 사람이 문장의 주체보다 더 높은 사람이면 문장의 주체가 말하는 사람보다 높을지라도 존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늙는다고가 옳은 표현입니다. 세 번째는 객체 높임으로 옳은 표현입니다. 네 번째 문장은 말씀하셨어로 표현해야 옳은 표현이지요. 마지막으로 부정 표현입니다.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문장을 부정문이라 합니다. 부정문은 아니하다 또는 못하다를 사용하는 긴 부정문과 안 또는 못으로 부정하는 짧은 부정문이 있습니다. 안 또는 아니하다를 쓰는 부정문을 안부정문이라 하고 못 또는 못하다를 쓰는 부정문을 못부정문이라고 합니다. 안부정문은 주로 단순한 부정이나 주체의 의도 때문에 그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표현합니다. 못부정문은 주로 주체의 무능력이나 외부 원인 때문에 그 행위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명령문이나 청유문은 아니나 못부정문이 아닌 말다 부정문을 씁니다. 부정문에 관한 예제 하나를 다루고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5개의 문장 중에서 부정의 의미가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만 단순 부정이고 나머지 문장은 모두 의지의 부정입니다. 안부정문이라 할지라도 문장의 의미에 따라 단순한 상태의 부정인지 주체의 의지에 따른 부정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12강의 문법 시리즈를 통해 국어문법의 큰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나 응용 내용 또는 시험 유형은 독해문법의 관련 문제를 풀어가면서 스스로 익히기 바랍니다.